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시장은 위기는 기회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연준과 마켓의 동상이몽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거시적인 관점을 좀 내다봤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부족했었죠. 오늘 그 배우의 선다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좀 흐뭇했습니다. 전문가의 뷰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정확히 전달드린 주관적인 뷰가 그나마 시장과 어떤 합의 일치되는 요소로 좀 나왔던 것이 상당히 좀 기뻤고요. 역시나 지난번의 의견을 좀 돌이켜보면 고용과 물가는 한쪽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과연 시장의 지금 어떤 등락 과정 내지는 경기 침체가 나에게 위기가 될 것이냐 기회가 될 것이냐 그러한 주제로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좀 거시적인 관점을 다루면 다음 주부터는 위시적인 관점. 우선 첫 출발은 계획은 AI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거시적인 관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식사들 다 하셨을 것 같고 집중해서 한번 잘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 거 제가 마지막 장에 있는 거 2페이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배우의 선다 이후에 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6.4가 나왔어요. 자, 고용과 물가 어느 한쪽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기 연착륙 기대도 있고 튼튼한 고용 시장인데 연준은 매파적 기조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드렸었어요. 가장 변수가 되는 건 핵심 포인트, 별표 5개죠. 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소가 이것이죠. 지금 5.25도 나왔다가 오늘 시카고 페드워치 소식에 들으면 5.5도 나왔다가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3, 5, 6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간에는 6%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는 6%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6%까지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을 위한 어떤 경제 금융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 봐서 6%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단 장기간에 얼마만큼 최종 금리를 유지해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남은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최종 금리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패를 오픈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연준이 어쩌면 주식시장에 대한 광풍을 조금은 늦게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률을 조금은 천천히 시납으로 원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아마 연준의 속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물가 하락의 가능성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부분을 좀 못 다뤘거든요. 자, 보시죠. 재화라는 것은 그 물가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화하고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한 주가 들려면서 저도 좀 대중교통도 좀 이용해보고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를 좀 받아봤는데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좀 8, 90년대 허리띠 졸라매기가 좀 있었어요. 없으면 안 쓰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제품이야 재화 같은 말입니다. 이 부분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가전 좀 더 쓰고 한 1년 스마트폰 조금 더 한 1년 더 쓰고 차 10년 탄 거 11년 좀 더 타고 이 부분은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전전자업체들의 매출 실적을 보게 되면 B2B 적극적으로 이제 합니다. B2C보다는 B2B를 많이 해가요. 기업 간 거래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은 소비 둔화 측면에서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제는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있다. 헬스를 내가 10년 동안 한 사람이 헬스장에서 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목욕탕을 계속 가는 사람이 목욕탕을 안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발을 안 하면 못 참겠어. 미장원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여러분들이 집에 내시는 관리비, 난방비 모두 다 서비스 물가 속입니다. 네. 물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파트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지난번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연준의 스탠스는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고용지표의 참 거짓을 떠나서 부정할 수 없다. 시장이 좋아지려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고용지표가 아주 그냥 강하게 쓰겠습니다. 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 풉니다.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왜? 체감지수가 실제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 돈 풀어야죠. 근데 지금 미국 돈을 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유동성 축소, 긴축 기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참입니다. 참. 그런데 시장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에게 철저히 공략당하고 있다. 증시 상단의 허들이 높기 때문에 밑에서 모아가야 되고 호흡의 길이, 템포가 올해 수익률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제가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CPI 지수가 나왔는데 6.4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가가 변수가 됐어요. 결국은 물가가 둘 중에 제가 나중에 뒤에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중립금리 인상이에요. 지금 연준은 평균 물가 제도는 2.5, 연준이 바라는 물가는 2%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CPI 물가가 어떻게 나오든 지수가 떨어지든 어떻게 되든 겁내지 마라. 시장은 우리의 손실은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다들 주식에 물려있고 현금이 없지만 또 약간 아껴 쓰면 돈 생깁니다. 주식에 필요한 담보금 그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주식을 맞닥뜨리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라는 거죠. 자, 유동성 국면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주식 인구가 3명당 거의 1명꼴이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3명당 1명꼴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받아들이는 그 접근 포인트와 스탠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안 될 거야.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안 될 걸 왜 하죠? 시험을 칩니다. 시험.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직장 생활 하면서까지 진급시험이라는 것까지 끊임없이 칩니다. 전문가들도 뭐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을 떨어지기 위해서 친다. 이거 말이 되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시험은 그 누구나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합격하기 위해서 합니다. 떨어질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설령 불합격해서 내가 실망감을 안더라도 또 도전합니다. 그런데 주식에 대한 스탠스, 하다못해 이 전쟁과 같은 주식장 안에서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그 아주 수많은 대외 변수 속에서 내가 부정적 마음을 견지하고 있다. 결코 좋은 기운이 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만 무교론자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은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뭐 무한정적인 낙관론은 아니지만 좀 긍정의 에너지, 조금 낙관론의 에너지를 가졌을 때 조금 더 행복감 있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마지막 장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시장의 위기는 기회다. 자, 이제 출발을 해봐야죠. 과연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자, 소제목을 좀 보시죠. 깊어지는 연준에 뭐라고 써놨죠? 고뇌.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는 연초에 1월 증시 상승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2600선 이야기가 나오고 벌써 2700선 이야기가 나오고 2800선 이야기가 나오고 증시 바닥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뭐 바닥론은 좀 찍었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증시 상단의 허들은 분명히 높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언제든 2400선을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은 2350선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우리 CPI가 나왔습니다. 위에다 좀 써보죠. 6.4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CPI가 나오고 나서 고착화된 물가 9%대부터 물가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0.5씩 빠졌어요. 물가가 내려올 때. 자, 뭐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고 있는 9.1 여기서부터 빠졌는데 6.4까지 뭐 0.5 최근에 0.6 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예시입니다. 4.75 좀 오라고 하겠습니다. 물가는요? 6.4예요. 아직까지도 물가가 높습니다. 그죠? 물가가 금리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순간 최종 금리가 확정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연준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가 오르는데도 물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물가가 0.5, 0.6씩 계속 내려와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착화가 됐어요. 그 고착화가 어디서 되고 있느냐? 저는 서비스라고 봐요. 아이러니한 건 아까 제가 드리려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뭐 오늘 주식시장 보게 되면 잠깐 이야기하면 뭐 오랜만에 주류 테마죠. 소주가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기사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힐난하는 건 아니고 6,000원으로 올리라는 소리인가요? 오늘 주식시장의 단일 테마가 또 형성됐습니다. 과연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물가를 올리는 건 좋은데요.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느끼는 건데 원자재 값이 뭐 그렇게 폭등하는 것도 아닌데 물가가 높은 수준이니까 여기저기 삼겹살부터 다 오르는데 과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수준의 향상은 이루어지고 있느냐 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도 숨 쉴 공간을 주지 않고 있는데 재정 정책까지 막 숨 쉴 공간을 안 주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해오니까 숨 쉴 공간이 없어요. 재정 정책이야말로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스탠스가 변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공공요금 인상이다. 이건 잘못된 재정 정책이다.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 학자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로서 경제를 보고 있으니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지금 공공요금을 올려가지고 서민 경제를 더 파탄으로 밀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정책의 전환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죠? 지금 그 나왔던 공공요금 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기로 다 밀렸습니다. 이게 맞는 정책이죠. 통화정책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뭔가 경기 침체 국면을 좀 겪고 나서 정상화해서 약간 턴이 될 때 그때 공공요금 카드를 꺼내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겠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 10분 이해합니다. 코로나라는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한 상태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돈을 계속 풀었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맞지만 지금의 공공요금은 물가를 더 상승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자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 고착화된 물가의 주요 요소가 요인이 서비스 물가라고 보는 건데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이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 2600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떠냐? 고용은 호조고 물가는 삐걱댑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고용 지표는 돌이킬 수 없다.
고용지표를 부정하는 순간 금리 인상의 개는 깨지게 됩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 걸 인정하고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는 압박 카드가 연준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용은 무조건 호조인데 물가가 삐걱대네. 금리 인상해야 되겠다. 지금의 시장에 2, 3주 동안 흘러가는 스탠스가 이겁니다. 아주 쉽게 제가 지금 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만이 답인가? 이런 기결로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써놨네요. 해답은 이겁니다. 뭐 연준 관계자들이 보진 않겠지만 해답은 중립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참 저도 아이러니한데 이거는 뉴스플로를 좀 따왔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PD님이 참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에리언입니다. 피콥 전 CEO인데 뭐 유명한 사람이죠.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하면 기사 내용인데 연준의 2% 물가 목표는 적절하지 않다. 드디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내용에 다 함축 요소가 있습니다. 너희가 연준이 고용은 부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에리언도 나도 인정하겠다. 고용은 좋다. 고용은 좋으니까 물가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데 물가가 고착화되고 있지 않느냐. 쉽사리 안 내려온다. 쉽사리 안 내려오면 너네네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3%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 돼요. 네.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가가 2%에 지금 6.4에서 도달하는 것보다는 3%에 도달하는 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려가는 폭도 고착화 때문에 줄어들 터인데 결국은 말한 겁니다.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첫 번째 2% 물가는 적절치 않고 두 번째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지금 연준의 변동성 국면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이 핵심이죠. 데이터에 의존적인데 고려 요소는 맞으나 방향성을 제시해라. 연준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긴축 기조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니까 연착륙으로 가니까 몰아붙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 박살나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 수정치가 무엇이냐. 이 수석 경제고문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연준의 방향성이 아직도 결정사항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아직도 시장에 대외 변수가 남아있다. 그래서 빠르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외 변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CPI 지표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한번 이런 거 중요하진 않은데 갖고 왔는데 줄을 조금 이제 없애셨는데 요때가 여러분들 지금 9월에 9.1입니다. 쭉 이렇게 좀 내려와서 6.4까지 왔어요. 6.4까지. 요때 약간 좀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요때 연준은 시장의 방향성과 다르게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10월 정도에. 그래도 잘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벌써 2.7이나 내려왔으니까. 근데 어찌 좀 삐걱대네요. 네. 이번에도 베이비 스텝을 하긴 했지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삐걱대요.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요? 빠르게? 연준의 고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자, 증시 상단이 제한되는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렸는데 이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경제학 박사는 아니지만 경제의 거시적인 관점에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동산하고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부동산 집값을 잡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다, 금융통화위원회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을 잡는 요소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 이 부분이 와닿으신 분들이
아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미국 금리를 올리면요, 한국 금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금리, 중립금리, 시장금리 다 올라갑니다. 네. 그럼 뭐가 부담이 되죠? 주담대가 부담이 돼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부동산, 영끌족들, 갭 투자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뉴스가 나왔어요. 강남의 모 아파트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중에서 불법 뭐 대출은 아닌 것 같고 대법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80% 육박하는 금액을 샀는데 이번에 경매 나왔죠. 네. 34억에도 경매가 안 됐습니다. 네. 만약에 그분이 이 금리 인상의 기조와 이걸 알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물론 부동산 PF 자금이 이렇게 압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었겠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분명히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한 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견된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보시죠. 증시 상단에 제한 가능성 확대라고 돼 있는데, 자, 잘 보세요. 고용이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침체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침체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돈 풀 테니까. 근데 예시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가 다시 오르겠죠, 여러분들.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습니까?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하니까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또다시 금리 인상? 요렇게 세계 경제 기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준, 제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정책을 무슨 도루직구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 고용이 침체,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아, 물가 다시 올라가네. 또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겠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죠. 뭐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까?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 없죠. 자, 그러면 지금입니다. 지금이죠. 고용 호조. 고용 호조니까 금리 인상을 합니다. 제가 물가 하락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물음표를 써놨어요. 원래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계속 하락해야 돼요. 그죠? 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이제 최종금리 유지하고 확정 짓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고 유동성 공급까지 가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왜 줄을 그었을까요? 우리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왜 줄을 그었겠습니까? 자, 조금만 집중하시고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왔습니까? 지금? 지금 금리 인하 시기입니까? 여기가 지금 2023년 2월입니다.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물가 하락의 불확실성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 물가 하락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설파를 하고 있어요.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을 유동성 확대 국면은 아니지만 지금 잘 주식을 모아놓으면 이것이 기회가 된다. 근데 우리의 시장의 투심은 여기를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24년 돼야죠. 2024년 초. 빠르면 2023 초. 발전기 때. 최종금리 확정 짓고 너무 유지하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이제는 금리 인하해보고 유동성 공급으로 가자.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제가 여기다 줄을 그었냐면 여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물가 하락의 불확실성 단계에 아직 와 있구나라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죠. 증시는 올랐다가 박스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 때 못 가면 여러분들 떨어져요. 기본 기술적인 형태입니다. 갈 때 못 가면 떨어집니다.
물론 떨어지는 폭이 요만큼 떨어질 것이냐, 요만큼 떨어질 것이냐, 요만큼 떨어질 것이냐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거 이제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이 표를 보면서 연준이 여기로 갈 수는 없다. 이미 여기로 확정됐는데 지금의 단계는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서 시장 대응 방안을 내가 과연 어떻게 짜고 내 포트가 어떻고 내 포트가 물려있는데 내 섹터가 물려있는데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종목 압축하고 인내심 갖고 투자기간 재설정하고 이 3박자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내다본다. 내다보는 건 좋습니다. 빠르게 갈 필요가 없죠. 빠르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증시 상단에 제한 가능성 확대, 허들이 있는데 이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다 좀 써놓고요. 증시 상단 허들. 저항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써놓고. 자,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여러분들, 베어마켓. 이건 약세장을 뜻합니다. 랠리를 말 그대로 상승이에요. 합성어입니다. 시장은 약세장인데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 것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추세 상승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베어마켓은 약세장을 뜻한다. 지금 시장은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인데 저점 매수일 수도 있고 저가 매수일 수도 있고 기대감일 수도 있고 시장의 투심 방향이 그렇게 마켓의 투심 방향이 흘러갔으니까. 근데 경고 시그널을 보내요. 연준에서. 그거 아니야. 아직 급해. 이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가야죠. 그것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야죠. 저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설파를 할 겁니다. 유동성 공급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주식시장을 너무 만만히 보지 마라. 동학개미 운동가들 차트 갖다 놓고 거래량 터지고 급등주 터지고 1, 2년 해서 금방 쉽게 돈 버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죠. 나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고 보수적인 전문가다. 주식시장에 창의성은 필요 없다. 주식시장에는 여러분 공상과학 이야기나 창의성이 필요 없습니다. 네. 테마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내가 0.01%가 되고자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네. 주식시장은 인고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동학개미 운동가들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싹 다 없어졌습니다. 주식의 최고수는 저만 합니다. 저만 하. 차트가 뭔 필요했습니까? 글로벌 경기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저만 하. 뚝심이에요. 쭉. 옹고집이 아닌 인내심 갖고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시장이 긴축 국면으로 가고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스트레스고 주식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주식 투자 방식은 여러분들 예전에 담보금이 1억 있었으면 1억 갖고 매수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양봉일 땐 철저히 피해가고 따라가지 않고 주식시장이 밀리면 철저하게 오늘 10만 원 생겼다 사고 20만 원 생겼다 사고 30만 원 생겼다 사고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어떤 섹터를 살까, 내가 1, 2년 뒤에 이 종목을 계속 모아가면 과연 나한테 100%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권해야 되죠. 그러면 어떠냐. 글로벌 경기는 아직 여러분 완전한 호전이 아니에요. 아직은. 어디가 호전입니까? 미국만 고용지표가 호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죠. 예. 해고하겠습니다. 정리해고하겠습니다. 감축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시장은 긴축 국면의 약세장입니다. 그 약세장이 뭐라고? 베어마켓이라고요. 근데 지금 제목에 베어마켓 랠리를 이용하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왜 나왔냐? 1월 달에. 이거죠. 단지 저점 반등. 기대감의 산물이에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연말에? 금리 인하한다. 이제 슬슬 최종금리로 들어간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연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투심이 이렇게까지 형성되는 건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저점에서 뭐 자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라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흘러가는데 정말 이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에서 충격파가 없을 것이냐? 저는 충격파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직 CPI가 고착화된 모습이 있었지만 충격파까지 안 왔어요. 단 그 충격파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별표 5개. 자 방송 보면서 같이 외치세요. 약세장의 충격파는 뭐다? 기회다. 배워야 산다 시간은 제 수업 시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업 시간이에요. 약세장의 충격파는 기회다. 이렇게 외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증시 차트 모습을 한번 보죠. 코스피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차트 다 보니까 증시 상단 2500선 이쪽에 보면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5 상단이에요. 중단 마이너스 2.99 안 보이니까 중단 써주고요. 상단 하단은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하단은 마이너스 6.7이니까 상단까지 가게 되면 내가 한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 종목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느냐? 그러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반대로. 그럼 7% 정도가 떨어지네요. 코스피 지수는. 뭐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숫자지만. 그럼 내 종목은요. 7% 이상 안 빠지길 바라야죠.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빠질 때 내 종목은 덜 빠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단 정도에서 여기 올라갈 때 트라이를 좀 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즉 추가 매수. 이 정도까지 내가 조금 참았는데 여기는 좀 붙겠다. 단가가 좀 낮아졌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보고 2600선. 박스권 2500 상단에 두 텀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어디가 메리트가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기가 메리트가 있습니까? 여기가 다 메리트가 있죠. 전문가님 안 오면 어떡합니까? 옵니다. 네.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 증시 하단에, 증시 상단에 지지대는 얇을지언정 증시 상단의 허들과 저항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뚫어줄 만한 거래대금, 그거를 뚫어줄 만한 핫 이벤트, 그것을 뚫어줄 만한 특별한 이슈도 출현이 잘 안 돼요. 왜? 그것은 주도주 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출 지표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경기 침체 국면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만 공략해도 지수는 일단 7% 수익이에요. 물론 내 종목의 순환매로 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은 증시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넓게 보면 2300, 위로 보면 2500, 중단이 238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잘 장기 투자해 가는 것도 매수를 해야 되고 매매하는 전략도 여기서 찾아가야 돼요. 매매를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매매는 유동성 확대장에서 조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아까 매매를 할 거면 증시 박스권 하단에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이용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세장의 랠리래요. 지금 주도주하고 테마하고 시속게임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2차전지 반도체가 쏙 사라졌어요. 쏙 사라지고 오늘 리오프닝도 좀 나오고 써볼까요? 오늘 뭐 주류도 좀 나오고요. 오늘 뭐 철강도 좀 나오고요. 뭐 이랬습니다. 그죠? 주도주가 조금 지면 테마가 살아나고 테마가 좀 지면 주도주가 살아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뭐 큰 소리 치겠죠. 어떤 분은 야 이 자식들아
주도주를 해야지. 주식은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무슨 소리야? 주식은 수익률이다. 난 테마 할게. 다 싸우지 마십시오. 네. 제가 중재해드리겠습니다. 다의 일리 있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주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2022년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한 해였는데 뭐 첫 번째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가족에 대한 고마움, 두 번째는 우리 토마토 방송국 직장 동료에 대한 고마움, 세 번째는 저희 회원들에 대한 고마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싸우실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주도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주도주와 테마의 시속 게임인데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의 수출, 신사업 테마. 신사업 테마 맞죠? 네, 뭐 챗봇, GPT 한번 써보겠습니다. 챗봇. 그나마 요즘에 좀 남아있는 거니까. 오늘 뭐 카카오에서 의료용 챗봇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도 하니까 카카오에서 의료용 챗봇을 했거든요. 챗봇에 관한 것에 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을 제외한 뭐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라고 말한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81%가 넘어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답안 베끼기, 가장 우려하는 거. 우리 여러분 챗봇 들어가가지고 한국 대통령 물어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2021년까지만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의료용 챗봇은 전문 지식을 원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좀 카카오에서 급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내다보면 기득권 세력의 의료진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반문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챗봇 테마로 휘말려 가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사입니다. 의료용 챗봇 하겠다. 저 결사반대죠. 기득권 세력의 뭐 남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밥그릇이고 내가 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닙니까? 글쎄요예요. 자, 그러면 좀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좋아요. 긍정적인 전망의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신재생. 신사업 테마는 로봇, AI, 인공지능. 어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테마는. 뭐 좋습니다. 엔터, 경영권 분쟁. 시끌벅적해요. 네. 뭐 SM, 오스템 임플란트. 네. 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가는 게 과연 본질적 요소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이용하는데 주도주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테마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중재를 서드렸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뭐 잘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 섹터는 어디냐?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 섹터는 어디냐?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이용할 때 주도주도 되고 테마도 되는데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 섹터. 테마입니까? 주식에는 시가총액이라는 게 엄연히 있습니다. 안 좋을 것에 베팅할 것이냐, 좋아질 것에 베팅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안 좋아질 것, 정말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유동성 국면에 안 좋아질 것 많습니다. 5G도 있었고요. 자율주행도 있었고요. 애플카도 있었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메타버스도 있었고요. 주가 다 내려왔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 새로 신형성된 테마가 아니고 주식시장의 재평가 단계가 아니고 주식시장에 이미 검증을 받았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바닥으로 내려온 섹터들. 좋아질 것. 그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배암투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자성어를 잘 못하지만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것을 등지고 밝은 것에 들어선다는 뜻이에요.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십시오. 답 나와 있네요.
배암 투명. 좋아질 것을 베팅해야 되겠죠. 그러면 좋아질 거 뭡니까, 주분가님? 응? 어디가 좋아질 겁니까? 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출 동향 지표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우리 또 PD님이 다 예쁘게 좀 해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15대 수출품 규모하고 증감률입니다. 자, 쉽게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빨간색 표시. 뭐뭐 돼 있습니까? 자동차, 전기차, 선박 2차 전지. 돼 있습니까? 이거는 수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그 외에 전부입니다.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OLED 좀 빼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선 통신기기가 요새 빨간색이에요. 바이오 헬스도 X고요. 컴퓨터도 X고 섬유도 X입니다. 가전도 X예요.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이 빨간색으로 증감률인데 수출 규모가 자동차, 전기차 좋았습니다. 힌트예요. 이 밥상 제가 다 차려드리는데 못 받아 드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자동차, 전기차 주가 같습니까? 고공행진인가요? 아직도 기회가 있죠. 아직도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 기아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가장 어려울 섹터를 뽑아봐라 하면 제약 바이오를 제외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2차 전지는 배터리 셀업체나 장기 투자 기간이 질문을 하신 분들, 제가 매주 화요일 12시 반에 김민준 TV에 종목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말하지 마라. 증시 상단의 허들이 높기 때문에 가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다. 근데 2차 전지 보시게 되면 증감률이 9.9예요. 2021년 1월에 728이었습니다. 2023년 1월에 799예요. 가장 적어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2022년에 2차 전지가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수출 규모가 삐걱된다든지 이거보다 더 높아지지 않으면 주가 가기 조금 힘들어요. 주가는 회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주가가. 조선 갔나요, 여러분들? 아직 안 갔어요. 조선이 지금 1위입니다. 1위. 1위예요. 지금 뒤에 나와있죠. 자동차, 전기차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테슬라 좀 올라가.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 다음 여기죠. 철강은 모르겠어요.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이 되면 철강도 분명히 가겠지만 요즘은 동국장, 현대제철 뭐 노이즈가 좀 있었죠. 뭐 CEO까지 올라가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합건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희석이 되었고, 중국 내수 경기가 일어나면 철강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오늘 철강이 올랐는데 어찌됐건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저는 항상 이 철강 부분이 밸류도 싸고 좋은데 일단 성장주가 아니고 유럽의 반덤핑 관세에 맨날 발목을 잡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러면 안 좋아진 쪽에서 골라봐라. 여기죠.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져도 여기가 문제가 생길까요? 반도체. 그 다음 자동차 부품입니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화신, 성우하이텍, 아모그린텍, 센트럴모텍, 명신, S&T 모티브, DTR 오토모티브 종목 정말 많죠. 내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거지만 지금 좋았던 섹터는 조금 어떻습니까? 부침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접근하지 말라? 아니죠. 투자 기간을 잘 설정해야죠. 여기는 투자 기간. 내가 기간 설정하라는 방법이 되겠죠. 요즘 그러니까 5G도 수출이 말해주잖아요. 스몰 올라와요. 네, 지금. 그리고 조선업황도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평들이 많고 주가까지 안 갔잖아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는 여러분들 11월 달까지고요. 반도체 수출입니다. 1월에 더 내려갔어요. 자, 나와 있는데 11월 달 계속 내려옵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이해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은 그냥 보시면 돼요. 쭉 내려옵니다. 지금 1월 중입니다. 1월. 1위는 자동차가 있어요. 역대 순위 1위. 자동차. 이게 뭔 말이야? 자동차 주가도 못 가는데. 그 다음에 석유 제품, 그리고 선박, 무성통신입니다. 수출 증가율 추이는 선박이 가장 높았어요. 왜? 조선은 내수산업입니까?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죠? 수출 섹터 중에서 골라라. 조선은 저평가 가치주의이긴 하지만 내수산업이 아닙니다. 수출 섹터예요, 분명히. 반도체랑 석유화학은요? 안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 먼저 몰아나고 있죠. 왜? 얘가 가장 크니까. 그리고 좋아질 것인데 아직 주가가 덜 간 쪽들. 여기죠. 1분기 때 아마 이 수출 무역 수지에 따라서 굉장히 온도차가 극명할 겁니다. 저는 그때 한번 충격파 약세장이 온다고 봐요. 그때 과연 여러분들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기결시켜야 됩니다. 자,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입은 기회다. 그냥 이머징 마켓 어렵습니다. 쉽게 개발도상국 신흥국, 개도국, 신흥국. 대표적으로 어디 가냐? 중국, 한국. 기분 나쁩니다.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기분 나쁘고요. 자, 이머징 마켓에서 악재라고 써봤습니다. 제가. 악재. 매도 먼저 맞아보죠. 글로벌 수요 둔화. 높은 수출 의존도. 거의 아시아 이권에 있는 국가들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네요. 위드 코로나 이후 수요 공급 균형은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수요 공급은 균형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 성장 둔화죠. 지금 뭔가 경기 침체니까 상품 가격 부담이 있어요. 뭐가 계속 올라가죠? 제품 가격. 성장 둔화니까. 그러니까 안 팔려요. 자, 악재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머징 마켓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020년, 2021년 우리 뭐 IB 투자들, 외국계 은행도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쟁겨놔가지고 돈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많이 바라봤을 때는 기회의 땅입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그건 인정을 해요. 단지 자 보십시오. 이머징 마켓으로 중국 시장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 시장에도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한 실예로 들게 되면 이거 중국입니다. 나중에 양해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배워서 한다를 할 텐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부분은 진짜 뭐 9대1이 아니고 반반이에요.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시던데 오히려 내수 경기 긴축 기조로 가버리게 되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써놨습니다. 내수 위주 경제 정책은 포지션 균형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중국도 가장 먼저 살려야 되는 게 뭐냐? 부동산 경기거든요. 그게 내수죠. 악재는 지금 다 썼습니다. 하나 더. 미국 계속 추가 금리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담입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한 7가지 악재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입은 기회라 그랬는데 악재만 이야기하냐. 요걸 반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뭐를 봐야 된다? 이면을 봐야 된다. 주식은 항상 이면을 봐야 돼요. 다수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소수니까.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종점에 오면요. 물가는 하락한다 소리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요. 상품 가격 하락 반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경기 침체가 가기 때문에 기업 밸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격이 약세예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철회예요.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니까 이거 완전 호재네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거 기회네요. 자, 그러면 저만 이렇게 말하냐?
김민준이만 이렇게 말하냐? 아니죠. 아주 미국의 유명한 또 사람입니다. 탐 윌슨의 이머징 주식 근거라는 겁니다. 4가지입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변화,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미국의 달러 안정화 하나 더 나왔습니다. 또는 평가 절하.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오르고 있지만 기업 밸류 하락으로 요거 좀 달라요. 단기 수익률 예상. 이게 참 명언입니다. 단기 수익률 예상. 이게 뭐냐? 이 별표 5개죠. 밑줄자. 이게 뭡니까? 2023년에 증시 상단 허들은 상단 저항은 높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 수익률 예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매를 할지 투자를 할지 완벽하게 정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보시죠.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앞으로 빠를수록 좋다? 물음표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요? 느긋하게. 이제 시장 방향의 키는 3요소는 무엇이냐? 첫 번째 중국 양해 3월 4일 올라는 일이죠. 2주 뒤에 열립니다. 미국 금리 스탠스 1분기 실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과 미국 모두 대외 변수입니다. 우리 알 수 없어요. 기대감은 묻어나고 있지만 후행적 요소입니다. 예측 불허예요. 연준의 스탠스도 변해가고 중국도 양해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말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분기는 수출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근거 이유입니다. 증시는 찐반등이 아니고 기회가 온다.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 전월 대비 수출 증감률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월 달입니다. 2월 달이니까 1월 달 것까지밖에 안 나가겠죠. 그럼 뭡니까? 1분기 실적 안 좋다. 전월 대비 수출 증감률입니다. 쭉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10월 달 5.8, 11월 14.1, 12월 9.6, 1월 16.6이에요. 1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때가 기회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뭐 공개방송 준비 하나 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7시 10분부터 좀 해보기로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배우에 산다에 그냥 못다한 이야기 김민준 TV하고 토마토 투자클럽에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관점은 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가서 정말로 AI 쪽은 어떤 속내가 있고 반도체는 어떤 속내가 있고 자동차는 무엇이 있고 2차 전지는 무엇이 있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되고 번외로 VR, XR, AR 시장까지 메타버스까지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총 5강 남았습니다. 이 시간대 오셔가지고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좀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설명까지 공개방송 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시고요. 토마토 투자클럽과 김민준 TV 양쪽에서 진행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 항상 긍정 에너지 가져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